이렇게라도 합시다. 그래 이렇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요 자리인데. 아, 예, 예. 우리 김충남 박사님. 과자님. 이 정도 됐어요. 됐죠? 안녕하세요. 저 생각나십니까? 저 한국에서도 저 열심히 쓰시는 박종범이 교회를 왜냐 제 동생 이교원 장군이라고 그때가 중장 출신이고요. 김충남 박사님 역시 좋은 게 캡처가 많이 표현의 자유인데 여기 자기 봐도 동의 안 해요? 변호사 미국 군사의 개인이 하는 변호사들의 뒤에 소속을 이거 낮춰야 될 텐데 위치를 낮춰요. 왜냐면은 충분히 저 정도 낮춰도 되거든요. 이거는 올리고 뒤에서 찍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낮춰줘야 돼. 앞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풀렸다. 다른 이용원이 그 이용원에서는 변호사가 통해서 변호사 명의를 이의서 그의 변호사가 저기 누구지 그 낮추니까. 이용원 대표 네, 그 정도가 참 좋아요. 최대한 낮춰서 좋아요. 변호사 명의 뒤에 찍을 땐 네, 들어와요. 도중에 저기 필요할 때는 좀 들고. 의자들 여기다 갖다 놓으시야 의자들 안 쓸게? 이따 앉아야 될 거야 뒤에 때문에 의자 못 갖다 놔요. 여기 놔도 돼 옆으로 이렇게 놔도 되지 내가 갖다 줄게 아니에요. 제가 갖고 올게요. 무거워서. 네, 네. 근데 실내에서 찍어서 그런죠. 화면이요. 너무 깨끗해요. 왜 그래요? 인터넷 사용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유튜브로 나오는 걸 여기가 선명하게 보이는 포인트 제가 조그맣게 유튜브로 저 핸드폰으로 봤죠. 여기 열 안 받고 그러니까 한 마디 의자를 어떤 문제가 없어. 여기? 이거 때문에. 어디서 받아요? 어디 해야 돼?
그럼 잠시 뒤에 본행사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 인사 말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국가정보연구회에서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장석환입니다. 제가 인사말을 조금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겨루직녀가 1년에 한 번 만난다는 7월 7일입니다. 또 내일은 모기도 입이 뚫어진 날은 서서입니다. 이제 그 큰 더위는 지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제가 그 현직에 있을 때 이런 혹서기 혹한기에는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로 간첩 수사도 피했습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때는 우리 몸의 신체 리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가급적이면 혹서기 혹한기를 피하고 또 학생들도 보면 방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움을 놓는다. 그래서 여름 방학이 있고 겨울 방학이 있고 그런 거로 같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그 저희가 오늘 이 세미나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8월 달에 이 한대위의 세미나를 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약간의 논의는 있었습니다. 좀 날이 선선해지면 하는 게 어떠냐. 그리고 또 뭐 보니까 총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12월 달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여러 가지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 저희 그 주최 측에서는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거론하고자 하는 이 주제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덥지만 덥더라도 우리가 그 빨리 하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을 해서 오늘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 조야의 우리 서로배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의 그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50분에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국가정보연구회 이대희 회장의 개사가 있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님과 김주성 전 한국교원대 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가 끝나면은 바로 기념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념 촬영은 발표자는 물론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여기는 뭐 특별히 예빈이라고 따로 뭐 찍고 그런 거 없이 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저희 연구의 내빈이십니다. 그래서 다 같이 나오셔가지고 그냥 뭐 추억으로 기록으로 남긴다는 차원에서 다 같이 뭐 335 사진 찍고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 촬영을 하신 분들은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어떻게 봤냐 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자료집에 보면은 제 전화번호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제한테 전화번호를 주시면은 제가 여기서 찍은 사진은 다 카톡으로 해서 우리 승객들한테 사진을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이 끝나면은 잠시 장면을 정리한 다음에 3시 40분부터 오늘의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의 진행은 파키스탄 대사를 지내신
저희 국가정보연구회 신은 고문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세미나의 발제자, 토론자는 나장희신 신은대사께서 그때 소개하실 예정입니다. 대략 이런 순서로 진행하면 세미나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5시 30분 전후하게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더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발제자와 네 분의 토론이 끝나면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플로어에서 질문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오늘 토론자의 한 분인 전 주중 한국대사관 무관을 지내신 임방순 교수님이 직접 쓰신 중국 체험 보고서를 이 책자 시중에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책자를 10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또 무슨 약장사 같은데 이 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받으신 분은 세미나 끝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임 교수님한테 사인을 받아가시고, 그리고 또 우리 김충남 우리 교수님께서 제가 평소에 아주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께서 또 대통령의 안보 리더십이라는 책을 이 2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또 질문을 하시되 박수가 많으신 두 분한테는 이 책도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2시 50분이 안 됐으니까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한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미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제하시는 분이나 축사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워낙에 사회적으로 재미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굳이 제가 또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는 분들이고, 그런데 이제 뒤에서 제가 이제 국정원 출신인데 국정원이 우리 원훈이 음지에서 양지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미나를 위해서 음지에서 일해 주신 분들을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조금 호명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후공 선장회, JK 포렌식 인텔리전스, 노아 벤처스, 국가정보연구회 강익현 연구위원, 원태호 예비역 육군중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유승호 이사장, 국제문서감정연구소 현진우 소장,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지산주역연구소 박장석 대표께 감사 말씀 드리고, 이승열 행정국장, 김대현 김남덕 연구위원, 임성재 박사, 김석규 사무총장, 최형석 연구원, 김영중 JK 포렌식 인텔리전스 수석 전문위원께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원래 우리가 7월 초에 준비를 해가지고 사실 이런 제가 퇴직한 이후에 세미나를 주도해본 것만 한 30분 했는데, 세미나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발표하기 위해서 방송의 복합꽃을 키우기 위해서 이 소득세가 많이 옵니다. 전등도 많이 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쯤 또 검열해야 되지 않겠나 그랬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지원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세미나는 없었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십시오. 감사합니다. 시간이 2시 50분 됐습니다. 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행정학회 국가정보연구회의 학술 세미나 2024년 대한민국의 총선과 그리고 중국의 샤프파워 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의 태극기를 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요청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여권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묵념 시작.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국가정보연구회의 이대희 회장의 대해서가 있겠습니다. 예, 한국행정학회 국가정보연구회를 맡고 있는 광운대 명예교수 이대희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국가정보연구회는 제 뒤에서 계신 우리 장석광 교수님께서 시작해서 여태까지 아주 잘 운영해 오고 계십니다. 제가 하는 역할은 한국행정학회하고 이 국가정보 쪽 관심 있는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매달 그 학술 세미나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중국이 샤프파워라는 어찌 보면 새로운 개념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이제 그냥 학자들은 이렇게 큰 뭐 기자회견장이나 프레스센터 이런 데서 하지 않고 조그만 그냥 세미나실에서 직접 충족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큰 자리에 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이렇게 큰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축사를 해주시는 황교안 전 총리님, 그리고 우리 아주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 김주성 교원대 총장님, 그리고 또 국가정보원에 요직에 계셨던 부장님들,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사무총장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오늘이 칠석이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님이 7월 7석날 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 합체에 7자가 들어있는데 오늘이 99회 생신입니다. 좀 돌아가셨는데 다시 생각이 나고 뜻이 깊습니다. 저는 이제 인사말에 좋은 이웃, 나쁜 이웃
이 말을 썼습니다. 이유가 공부하니 이제 저 멀리 있는 유럽이나 저 남미나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은 우리들하고 별로 관계가 없듯이 직접 영향이 없으니까 남나라 일처럼 여기는데 우리 가까이에 있는 제일 가까이에 있는 북한, 북조선 그리고 중국, 요 일본 여기는 우리 민족, 우리 국가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이 주변국이 좀 우리들을 진정으로 도와주고 성원해주고 우리하고 체질이 비슷한 그런 나라일 경우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근데 이 바로 이웃한 나라가 조금만 자기들 이쪽을 위해서 또는 우리 해코지 하려고 내들면 우리가 그때마다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려는 것도 제가 이제 요새는 그 행정학회 쪽에서 교수님들하고 송나라 역사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 강독을 하는데 송나라는 굉장히 부드러운 나라였거든요. 우리 송나라의 많은 정치 제도나 행정 또 사상 이런 것들이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교류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됐었는데 이 최근에 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 6.25 직전 또 6.25 나고 나서 그리고 지금까지 굉장히 이제 중국이 우리한테 버겁고 어쩌면 그 최근 한 20년 동안은 굉장히 경제 교류를 하면서 윈윈으로 왔었는데 오늘 갑자기 퍼뜩 정신 차려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중국의 샤프 파워를 우리가 정밀하게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입장에서 이 주제를 선정했는데 제가 한 100년 전 글을 쓰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이 망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행정이나 관료들 위에 군림하는 정치인들. 정치가 행정을 꽉 틀어지고 위에서 단파 싸움하고 이러니까 밑에서 아무것도 못했어. 하나가 이제 정치 때문에 망가진 행정 때문에 망하고 두 번째가 나쁜 이유. 그때 동양권에는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동양의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개발했거든요. 얻어들일 게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조선도 중국 쪽 청나라도 대만도 오키나와도 모두 다 일본한테 배우려고 했는데 진짜 헌신적으로 우리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일본이 사금사금 들어오더니 약점 잡더니 그냥 먹어버렸어요. 모든 나라가 망했습니다. 오키나와 먼저 망하고 대만 망하고 우리 조선 망하고 중국이 망했죠. 그 옆에 나쁜 이웃이 있다는 게 이렇게 문제가 큰데 그 나빴던 일본도 지금은 자유민주 쪽으로 돌아와서 우리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이웃이 돼 있어서 옛날 20세기 초반에 우리를 해코지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 이제는 진정으로 우리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죠. 그리고 중국도 우리 일본한테 당하고 뭐 그랬는데 요새 와서는 자기들 덩치 커지고 이러니까 은근히 옆으로 영향력을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 행정학자들 좀 전에 우리 총장님하고도 얘기하는데 너무 학자들이 지금 이렇게 목소리도 못 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나중에 늙어서 아 세상 떠날 때 되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겨우 깨닫고서 그냥 숨진다고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밀하게 봐야 될 것 같고 하나는 아까 얘기한 우리나라가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비해서 형편없어진 게 있습니다. 그거 하나가 행정이에요. 행정에 이 관료들 공무원들이 거의 다 무기력해지고 자기 주관적으로 일을 못하는데 이유가 정치가 행정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정치인들이 모든 걸 주물럭거리는 시기가 대한민국 역사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되려면 이웃에 있는 나쁜 나라 이 영향력을 극복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진짜 만연하는 정치 좀 벗어났으면 싶습니다. 이건 제가 행정학 전공을 한 40년 하다 보니까 행정학 관점으로 전 어디 가면 우리 관료들 무진장 존경합니다. 진짜 헌신적으로 일하고 굉장히 제일 똘똘한 사람들이 관료가 됐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애매한 사람들이 정치인이 국회를 장악하고 사법부 장악하고 이러면서 우리 한국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잡는 의미에서 저희 행정학회와 정부연구회도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 토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황 총장
그 황 총리님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니까 별도의 소개 말씀을 올리진 않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황교안입니다. 원고로 안 할 겁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교안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요 앞에 이건계 검사장이라고 계세요. 아시나요? 네. 우리 제 사부입니다. 사부.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제가 1983년도에 검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1987년도에 공안부 아시죠 여러분? 공안부가 뭘 하는 곳일까요? 사람 잡는 곳이? 형법에 보면 사회적 법익을 해야 하는 죄, 그런 거 하나는 또 개인적 법익을 해야 하는 죄, 때리고 사기치고 이런 개인적 법익을 해야 하는 거고, 이제 뭐 마약 이런 거는 사회적 도박 이런 거 마약 사회적 법익을 해야 하는 죄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 더 있습니다. 국가적 법익을 해야 하는 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간첩, 내란 뭐 이런 것들. 이거 이제 그 형법에 보면 3가지 덩어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는 주로 이 공익을 해야 하는 사회적 법익을 해야 하는 공안 파트에서 일을 했습니다. 주로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근데 과거에는 공안에 많은 자금들이 있었습니다. 뭘 어떻게 했는지 저랬는지 해가지고 오해들도 많고 실제로 그런 일도 벌어지기도 했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공안 자체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 이름도 바뀌어버렸죠. 그런데 6.25 선언이 있었습니다. 몇 년도에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87년도 6.25 선언 이후에는 완전히 공안이 바뀌었습니다. 한때는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 피의자가 한 명도 구속되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교도소에는 물론 있었지만 구치소에 한 명도 없었고 제 기억에는 교도소에도 하여튼 공안사원을 다 석방 안에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다시 출발한 거예요. 그때 제가 공안부에 차출돼 갔습니다. 13대 총선을 맞습니다. 총선 앞두고 제가 이제 차출돼서 가서 맨 처음에 한 3달쯤 있다가 이렇게 돌려보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공안부는 다들 가고 싶어 하지만 있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힘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 3달 만에 끝나고 나서 돌려보내준다고 하더니 어찌 된 건지 하여튼 저를 안 돌려보내줘가지고 제가 평생을 공안부에만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때 있었던 일들을 좀 몇 가지 얘기 드리는 게 아마 이 주제하고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한번 그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그래요. 제가 이 말하는 걸 들을 자격도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꼭 그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87년도에 와서 맨 처음에 한 게 이제 간접 사건인데 그 중에 뭡니까 김현희 사건이 있었어요. 다 기억나시죠? 네, 그런 사건으로 시작했고 89년 또 돼가지고는 전자 돌림들이 다 나타났어요. 전대엽, 또 전몽, 전민년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왔어요. 88년, 89년, 90년 요때 이제 전씨 형들이 다 나타나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공안부에 근무하면서 이게 뭐 괜찮을 거예요. 전교조는 이건 가짜다. 전교조는 노조라는 건데, 노조라는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들의 모임이 노조예요. 그냥 근로자들의 모임이 노조가 아니고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이 노조인데, 이 전교조 뭐 이런 건 정말 정치 세력이었어요. 여기가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 치열하게 싸운 얘기를 다음 나중에 혹시 오해 소지해질 것 같아서 나중에 우리 이건기 검사니까 여쭤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 전민련이라는 거 있었는데, 저 사회단체를 표방한 정말 저 좌파의 수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1년 만에 해체시켰습니다. 전대협도 내게 6년 만에 없어지고 이게 한 청년이 됐다가 지금 사실상 무력화됐죠. 뭐 이런 전쟁들을 전 평생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끝나가지고 92년도에 대검으로 갔는데, 그때는 또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름이 중요합니다.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간첩이 63명이 구속됐어요. 그 수괴는 누구였냐면 이선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의 서열 13위. 그 친구가 와서 공작을 하다가 이제 두고 넘어갔고, 나머지 사람들 여기서 이제 공작을 하고 있다가 적발이 돼가지고 구속이 됐는데, 다 일방 탄압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62명이 구속됐어요. 나도 그 중에 10명을 수사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뭐 계속 거기에 있었는데, 97년도인가요? 우리서 예, 어서 오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나타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뭘 공약으로 내걸었냐 하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뭐 국가보안법이 그냥 슬슬해진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국가보안법 해설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을 낸 이유는 정신 차리고 국가보안법을 지키자는 것이었어요. 국가보안법은 적어도 1987년 이후에 만들어진 그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악법이 아니에요. 악법이 아닌데 정말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법인데, 이거를 이제 김대중이 이걸 폐지하겠다고 해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민주당의 국가보안법 개폐 소위가 만들어졌습니다. 개폐 소위 의원들이 7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겠다고 달라붙었어요. 그때 이제 법무부의 한 사람, 또 대검의 두 사람이 이제 대응을 쭉 했습니다. 팩트 중심으로 얘기했어요. 뭐 정치적인 다른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팩트만 가지고 6개월 동안 토론을 했는데, 여러분, DJ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목적으로 개폐 소위를 만들었는데,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이게 왜 안 됐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개폐 소위의 7명의 민주당 의원들, 그 중에도 가장 극렬하게 이제 국가보안법을 쓰겠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가 6개월 동안 정말 심도 있는 그 토의를 한 뒤에 그 7명 중에 5명이 신중론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보안법 개폐 추진이 사실상 멎은 거예요.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제가 책자를 쓴 것이 이제 국가보안법 해설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됐고, 지금도 이제 아직 있습니다. 사람도 잘 몰라요, 그 책도.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뒤에 뭐 계속 공안부에만 있으면서 여러 사건들을 했는데, 2005년 제가 중앙지검에 2차장으로 있을 때, 그때 이제 무슨 사건에 직면하게 됐냐면 강정구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강정구 교수, 동국대 교수인데
6.25 전쟁을 통일 전쟁으로 미화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수사를 경찰이 했더니 그 노무현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런 거를 수사를 한다고 하느냐 이러면서 비난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뭐 다들 그냥 위축됐지만 또 이걸 공안 검사들 그다음에 경찰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그냥 쭉 했어요. 해가지고 결과를 나한테 보고를 했는데 이건 뭐 말할 수도 없는 빼도 박도 못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6.25 전쟁을 통일 전쟁을 미화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구속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검찰총장이 김종빈이라는 분인데 제 보고를 듣더니 해야 된다 당연히. 근데 장애가 뭐냐면 문재인이 노무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수사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수사기관은 그걸 구속하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갖고 이제 총장은 좋다 그랬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해놨으니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보고를 했어요. 천정배라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보고했더니 뭐라고 했는가 하면 수사 구속 중단 그리고 불구속이에요. 그래서 구속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최초의 오케이 알았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수사지휘권 발동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냥 검찰은 다 조각이 나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갑자기 국가 안위가 흔들려진 것이 아니라 정말 뿌리 깊게 이런 안위가 흔들리는 상황을 지내왔습니다. 지금 이제 총선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평생을 공안에 있었기 때문에 뭐가 불법인지 뭐가 불법성 건지를 압니다. 그 많이 제가 뭐 예를 들면 정주영 대통령 선거에 나왔었는데 거기에도 제가 수사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무죄가 난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다 정확하게 잘 됐는데 이번에 이제 4.15 총선을 보면서 제가 맨 처음에는 아까 이제 우리 뒤에 한 분이 이제 뭐라고 그러셨어. 그건 맞는 말씀인데 저는 그때만 해도 4.15 총선 때만 해도 제가 당대표로 있으면서 우리가 왜 당일 투표에서는 이기는데 사전 투표를 자꾸 지느냐. 예술당에 여러 이제 전략가들하고 상의해 보니까 이거 우리가 사전 선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다. 다 우리 사전 투표하게 하자. 그래서 제가 사전 투표를 하자라고 막 외치고 다녔었어요. 근데 나중에 결과는 뭡니까? 네. 180표를 저쪽에 넘겨 헌납하는 이런 패착을 한 거죠. 제가 그래서 그 끝난 다음에 제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책까지 썼습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게 4.15 총선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총선에 대해서 불과 이제 8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대비를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부정선거가 어떻게 지금도 벌어지느냐. 벌어지지 않는 것을 제가 말한다고 하면 제가 미친 사람이죠. 예.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 부정선거는 저질러졌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더더구나 지금 이제 중국에서 지금 이런 저런 전략, 샤프 파워, 별별 전략을 앞서가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는데 우리가 이에 대한 대비를 못한다고 하면 정말 자유대한민국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정권 한 번만 뺏기면 우리는 바로 공산국가로 간다. 여러분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가 많이 사회주의로 갔죠? 몇 프로 정도 갔을까요? 90%. 네? 99%. 자 봅시다. 안보는 좌파로 무너졌습니까? 괜찮았습니까? 무너졌습니다. 안보다 무너졌죠? 완전히 대통령이라는 자가 거기 변호인 노릇했죠? 경제는 어떻습니까? 무너졌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하는 경제 성장론을 갖고 내놓으니까 국민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민생은 어땠습니까? 무너졌습니다. 아파트값. 제가 2013년 대통령 장관 되었을 때 서울의 아파트값 평균이 5억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